안녕하세요. 경제재민쪽 송혜민입니다. 교수님, 요즘 우리 네. 사회에 네. 다양한 이슈들 중에서 네. 특히 이해와 대처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네. 느끼시는 이슈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보통 우리 생각하고 사회적 기준이 다를 때가 있죠. 맞아요. 예를 들면 음주운전 같으면 많이 개선이 됐죠. 그런데 성과 관련된 문제는 아직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과 관련된 잘못된 행위, 범죄 네. 혹은 성의 상품화 같은 것들이 그것이죠. 네, 맞습니다. 참 요즘 성범죄 관련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우리를 참 두렵게 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특별한 분들 모셨습니다.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대표 민경철 변호사, 전현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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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검사로 재직하다가 이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지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호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급격하게 네. 변하는 네. 트렌드 속에 네. 있는 성범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네. 성범죄에 대해서 어떤 네. 전문화 법인으로 노력하고자 네. 지금 활동을 그쪽에 네. 많이 네. 시간을 할애하고 아,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저는 올해 8월에 수원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수사부장을 끝으로 퇴직한 다음에 9월 달부터 변호사로 활동 있는 전현민 변호사입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검찰 내에서 성범죄, 아동학대를 전담으로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 활동하면서 성범죄 사건 그리고 주로 청소년 사건 네. 좀 네. 주로 할 생각입니다. 네. 네, 민경철 변호사님도 20년 넘게 검사로 재직을 하셨고 또 네.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대표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요새는 네.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네, 다양하게 자문도 해주고 있고 뭐 의뢰인이 오면 당연히 변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하고 다랐던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놓고 많이 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문하는 과정에서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해서 새롭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 젊은 분들이 많이 전화를 주시는데 네. 아주 다양해요 내용들이. 여성분도 전화 주시고 네. 남성분도 전화 주시고 네. 때로는 억울하다고 전화 주시고 네. 때로는 잘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이걸 회피할 수 있냐고 전화 주시고 네. 아주 다양한 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십니다. 예.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것 그러게요.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뭐 당장 어제 그저께 왔던 것들이 제일 많이 네. 기억에 남는데요. 이제 뭐 인터넷에서는 굉장히 좀 유명한 거라고 하던데 이제 골프 레슨을 받는 과정에서 네. 그 티칭 레슨 프로가 취행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라고 고민을 하시던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격이 활달하신지 아니 잘못을 했으면은 뭐 합의를 한다든가 잘못을 했다든가 빨리빨리 연락을 줘야 되는데 이거 빨리 잊고 싶은데 연락이 없다고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네. 굉장히 쾌활하게 얘기를 하시던데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게 좀 직전의 일이어서 제일 먼저 기억에 떠오르네요. 네. 예, 예. 정말 성범죄는 다양한 유형들의 범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특히 우리를 놀라게 했던 N번방 사건을 검사 재직 당시에 담당을 하셨잖아요.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주된 N번방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주로 처리를 했었고 그 조주빈이라든지 박사방 사건을 했었고 그 영상을 본 사람 내지는 유포한 사람들은 전국에 다 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N번방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재판 중인데 전형적으로 그 영상을 제작한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아주 질이 나쁜 방법으로 범행을 한 사람들이어서 엄벌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범죄의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되나요? N번방 관련해서? N번방 관련해서는 일단은 그 아동 상대로 이제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영상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조주빈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개인정보를 빼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빼내서 그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의 가족까지 그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좀 심한 경우는 이제 피해 아동과 이제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제3의 장소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게 만든다든지 네. 아주 그 원래 사건은 질이 안 좋죠. 네. 예. 이 성범죄 관련해서 양형 기준이 좀 낮다 이런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9월 15일인가요? 이 디지털 예. 성범죄 양형 기준 공고안이라는 네. 게 이제 발표가 됐다는 것 같던데요. 예. 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기존의 양형 기준이라고 하는 게 판사님들이 이제 형을 네. 선고를 할 때 그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정해놓고 판결문을 선고할 때 참조를 하는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그 기준을 벗어날 때는 판결문에 이러저러한 사정에 따라서 이제 이 기준을 벗어난다. 그런 기준으로 작용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기준 자체가 국민 여러분들이 보신 눈높이에. 시각에서는 좀 낮다 보니까 최근에 다시 이제 좀 상향한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은 이 한 번 올라간 영상이나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서 빠르게 확산이 된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가해자가 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이 피해를 확실히 덮기는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거는 대처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뭐 인터넷상에서 이제 그걸 지워주는 사람도 있다고는 제가 얘기 들었는데 네. 완벽하게 지울 수가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퍼져 있는 인터넷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 휴대폰, 네. 개인 PC 이런 게 다 담겨 있는 거 네. 있고 또 P2P 방식으로 언제든지 그것이 공유가 네. 가능하기 네. 때문에 네. 사실상 인터넷상에 퍼진 피해는 완벽하게 클리어를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그런 피해를 안 당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네. 피해를 당한 이후에는 회복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도 약하고 그다음에 피해도 회복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 범죄자에 대해서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불법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예, 원칙적으로는 그 성범죄를 저지르면 신상정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상정보를 등록한 다음에 그 등록자 중에 일부는 그 여가부에서 여성아동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그쪽에서 이제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하게 되는 이제 법원의 판결을 거쳐야 되고 알림이 사이트에 이제 인증을 해서 개인이 가서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과 그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엄밀히 다른 게 국가 형벌이라고 하는 게 공개도 일종의 불이익 처분인데 국가가 해야지 정확한 공개라든지 그런 업무 처리 절차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개인이 하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라든지 그런 게 걸러지지도 않고 그래서 최근에 한 대학생이 자기 그 혐의가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였습니다. 네. 거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뭐 법원이나 검찰이나 이제 처음으로 검사나 판사를 시작할 때는 이제 뭐 9명의 죄수를 풀어주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등록된 절차를 거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개인이 수집한 정보에 의해서 이걸 사실관계를 딱 단정져 버리고 그거를 인터넷에서 올려버린다.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번 올라가면 그건 지워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에 의한 피해자도 마찬가지지만 명예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오류의 가능성 때문에라도 그거는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그런 어떤 팩트들을 마치 사실인 양 퍼지는 거는 그거는 우리나라 사회가 건전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돼서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보 공개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아주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네. 되는데 네.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되고 아하, 네. 근데 이게 그렇군요. 사적으로 하는 거는 오류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예. 네. 한편 배드 파더스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을 인정받아서 무죄 판결을 받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디지털 교도소도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도 그걸 뭐 상치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 재판의 사안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또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드 파더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했지만 네. 또 다른 판사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거예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이견이 많아요. 그게 과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은 양육비를 안 준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도 안 준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준 사람도 네. 있을 거예요. 과연 그 배드 파더스가 그걸 구별을 했을까? 저는 그런 의문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못 준 사람하고 안 준 사람하고 똑같이 양육비를 안 준 파렴치한 사람으로 딱 올라갔을 때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여러 가지 비참한데 이렇게 파렴치한을 몰렸을 때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를 우리가 한 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 법원에서 이건 인정하고 이건 이게 아니라 네. 저도 그 배드 파더스 구체적인 사안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비교해 놓고 판단해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 사안 자체를 똑같은 사안을 놓고 봐도 서로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특히 성범죄 단어들 중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이 있잖아요. 많은 일반인 분들은 좀 헷갈리게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완전히 처벌 수위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성희롱의 개념 자체는 원칙적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의 말 그대로 성희롱이라고 하면 말로서 희롱한다 네. 그런 의미가 많은데 이제 본래적인 의미는 영어에서 sexual harassment 그러니까 성적 괴롭힘 네. 그건데 그거를 저희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면서 성희롱으로 받아들이니까 개념 자체가 좀 그 축소됐다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영미에서 말하는 성적 괴롭힘 내지는 성희롱의 개념에 말로서 괴롭히는 거 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그리고 강간까지 다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 성희롱으로 번역하니까 좀 개념이 축소돼 있고 성희롱 자체는 형법적으로 처벌 규정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부연해서 네, 설명드리면 네, 네. 성희롱은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교수님이 네, 네. 아름다운 여성인데 네. 오늘 피부색이 너무 좋네요. 네. 만약 이런 걸 했을 때 네. 받아들이기 여성이 따라서 받아들일 때. 그게 성희롱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형사법적으로 처벌되는 행위는 아니에요. 어허. 뭐 네. 형사법적으로 처벌되는 행위는 모욕죄, 강제추행, 네. 강간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하. 용어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제 네. 네. 피부 색깔이 굉장히 네, 네. 뭐 아름답네요. 이런 네. 표현 자체가 네. 뭐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얘기하는 거는 뭐 원래 까만데 하얗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모욕죄는 될 수가 네, 있는데 네. 아하. 네. 네, 네. 근데 이게 어떤 강제추행이나 이런 건 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성희롱의 개념엔 들어갈 수가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성희롱은 네. 이 양성평등법이라고 네, 해가지고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네. 직장 내 성희롱이 있을 경우에는 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사업자는 어떤 네. 거기에 맞는 사내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법률 규정들이 있어요. 네, 네. 성희롱은 그런 개념이고 범죄적 개념은 강제추행, 강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게 저희가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부르는 걸 좀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또 말씀처럼 외국에서 섹슈얼 허레스먼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강한 느낌이거든요. 그거에 비해 저희가 성희롱 이러면 굉장히 좀 약한 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거는 분명히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일에 이제 섹슈얼 허레스먼트를 당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이제 조언을 해야 되는데 검사로서 혹은 변호사로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피해자의 입장이 되면 음. 즉시 신고 내지는 상담을 받으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 그 여러 여성의 전화라든지 상담해 주는 데가 많거든요. 평소 이게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게 그 패닉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르니까 맞아요. 네, 이게 신고 대상인지도 잘 모르고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뭐 상담 전화 같은 게 많으니까 네, 네. 상담을 받아보고 아 이게 네. 신고 대상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 빨리 신고를 해서 빨리 신고하면 할수록 증거 확보도 쉽고 자신의 권리 구제에 훨씬 더 유리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점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만 앓고 사는 그쵸. 그렇게 될 네. 가능성이 네. 많기 때문에 빨리 상담 받으시라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좀 더 이제 변호사로서 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 네. 네. 이걸 지금 굉장히 네. 고민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아하. 네. 네. 근데 지금 방금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네. 원하지 않는 성관계 도중에 상대방들이 이제 내 몸에 남아있는 증거들이 많아요. 아하. 어떤 타액이라든가 아하. 정액 반응이라든가 아. 여러 가지 DNA들이 네, 내 몸에 네. 묻어 있을 텐데 아하. 나중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었던 사실 그대로가 네. 딱 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서로 얘기가 많이 틀려지는 거 네. 많아요. 난 관계 자체를 안 했다. 아하. 그냥 같이 있었을 뿐이다. 음흠. 근데 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아니면 동의 여부에 대해서 부인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피해자의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뭐 해바라기 센터라든가 아니면 변호사라든가 찾아서 금방 없어질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또 가해자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많은 경우는 대부분 실제적으로 피해가 이루어지지만 자기는 정상적으로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너가 나를 범죄를 저질렀지 않았느냐라고 네. 주장할 수도 네.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만약 그런 경우라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주변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증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네. 만약 그 관계 전에 서로 나눴던 대화라든가 네, 네. 아니면은 관계하는 장소까지 가는 동안에 있었던 CCTV 장면이라든가 네. 네. 아니면 어떤 숙박업소에 들어갔을 때면 숙박업소 주인이 바라본 시각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들이 금방은 기억이 나고 금방은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는데 이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은 그 증거들이 그대로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전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건 좀 약간 원칙적인 거고 제가 네네. 구체적인 사례를 들은 걸 생각해 보시면은 빠른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이해하시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네. 과거에는 성범죄를 당했어도 그냥 쉬쉬하는 분위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많이 달라졌음이 느껴지거든요.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진짜로 네. 많이 달라진 게 이제 동의 비동의가의 개념 자체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아, 예전에는 남녀가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면은 그거는 검사들도 그렇고 판사들도 그렇고 그럼 둘 간의 어떤 성관계에 대한 어떤 네. 동의가 있었던 거로 보는 시각이 강했거든요. 네. 요즘은 그게 안 그래요. 아하. 예전에는 제가 검사로 재직할 당시에도 미국에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냥 같이 있고 같이 있더라도 스탑 한번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네. 야 그런가? 네, 뭐 네. 그랬었는데 네네. 요즘 저희가 좀 그런 편이에요. 아, 어떤 상황에서라도 정확하게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네. 이제 그것이 용인이 돼야 되거든요. 아하. 남자들이 괜히 오인해서 네, 네. 그냥 하는 말이야라고 아하. 생각했을 때는 네, 네.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큰 고초를 겪을 수가 있어요. 아, 많이 변화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성인지 감수성이 최근 판결에서 또 적용이 됐잖아요. 그럼요. 이것들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성인지 감수성이 그 여성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자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젠더 센서티비티인데 이제 용어 자체를 보면 젠더 성에 대한 민감도인데 그 감수성이라 번역해 놓으니까 이게 너무 느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감수성 측면보다는 인지도에 좀 더 포커스가 가 있는 그런 개념이어서 이거를 서로 균형적인 시각으로 있겠네요. 네. 상대방과 네. 나의 균형적인 네. 관점에서 바라보자. 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네. 성범죄를 해석하는 유용한 개념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아까 전에 민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중간에 노라고 얘기를 하면 이전에는 뭐 그냥 방에 같이 들어가면 다 동의가 있었던 거지라고 남성의 입장에서 해석했다면 그 상대방의 입장에 보면 저는 싫은데요? 라고 하면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이 정말 싫었을까라는 그런 관점을 다시 살펴보자. 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고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네. 민 변호사님은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네. 이 무고죄 피해 사례도 보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나요?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오래 전부터 사실 무고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성의
주로 이제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성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봤다고 고소를 하는데 그 부분을 뭐 반드시 뭐 법률적으로 뭐 강간이냐 아니냐 이걸 떠서 자기는 피해를 봤다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원하지 않은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다.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설사 아까 말한 구성 요건 때문에 가해 남성이 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무고가 되는 경우는 거의 희박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예전보다 지금이 조금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신고를 하고 설사 신고 당한 분이 혐의 없음이나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만약에 그럼 예를 하나 딱 들어서 얘기하면은 네. 그 전날 자기 친구 애인이라고 할 수도 있죠. 애인하고 함께 차에 있었는데 거기서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서로 동의한다고 생각하고 입맞춤을 했다고 하는 사안을 네. 가정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요. 네. 근데 그 입맞춤 이후에 서로 간에 의견 다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여자분이 네. 저 친구가 나를 강제로 입맞춤했다라고 강제추행에 고소한 사안을 만약에 상정을 네.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함부로 미안하다 이런 말 같은 거 쓰면은 나중 가서 그런 것들이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주변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네. 상대방과 대화를 하더라도 말 한마디 조심해서 하고 그 주변에 또 있을 수 있는 CCTV 화면도 좀 확보하고 네. 그 전날 서로 나눴던 대화도 카톡방에서 나와서 지우지 말고 잘 보관하고 있다가 자기 억울하지 않게 그것들을 내보이면은 훨씬 더 자기가 억울한 결과를 당하지 않을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 네. 자기 생각만 가지고 대응하다 보니까 때로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변호인으로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죠.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두 분의 활약이 굉장히 큰 기대가 네, 되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계획과 각오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민 변호사님 부탁드릴까요? 새로 나오시는 전 변호사님부터 네. 최근에 그 엠번방 그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서 시청죄도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소년들이 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각종 영상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불법 영상 잘못 클릭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까 부모님이나 청소년들은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원래 그 목표 자체가 변호사로서는 억울한 사람이 없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자. 네.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피해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낙인 찍히지 않는 그런 어떤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제 의뢰인들을 돌봐주고 같이 함께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성범죄는 참 어렵지만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경제자민톡에서는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민경철 변호사와 전현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두 분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